네, 2월 둘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그 심석희 선수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사실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심석희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조재범 전 그럼요. 코치 사건이라고. 조재범 전 코치죠 이제. 네, 정정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경찰 수사가 끝났죠. 네. 그래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조 전 코치는 원래 항소심에서 단순 폭행으로 들어갔었어요. 네. 피해자가 막 심석희 선수를 포함해서 4명이었었을 거예요. 네. 거기 남자 선수도 포함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이제 뭐 합의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다가 심석희 선수가 다시 뭐 인터뷰하고 하는 바람에 그 진실을 알고 그것도 취소했어요. 네. 합의해 준 걸 취소해서 결국 항소심에서 원래 10월 받고 징역 10월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1년 6월이죠. 네, 올려치기 네. 당했죠. 1년 6월로 이제 폭행으로 수감돼 있는데 저 심석희 선수가 드디어 성폭행 사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10건으로 했어요. 네. 10건으로 했는데 요번에 경찰이 성폭행이 인정된다고 그 기소한 거, 그러니까 기소 의견 송치로 보낸 거는 7건이에요. 네. 근데 그 7건은 왜 그러냐면 3건 차이가 나냐면 폭행 사건 그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아마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빼는 게 맞아요. 그래서 7건인데 자 그러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은밀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가. 그건 누가 목격자도 없고 CCTV가 없다면 입증해 줄 일이 없잖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얘기하고 남자는 절대 아니라고. 조 전 코치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 발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신빙성 있는 진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4번 이 경우 아마 흔치 않은 걸 거예요. 저도 성폭력 사건 꽤 많이 했는데 심석희 선수를 4번 불러다 조사를 했어요. 네. 요즘에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를 갖다 앉혀놓고 영상 녹화합니다. 영상 녹화해가지고 4번을 영상 녹화를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영상 녹화한 거를 각각 영상 그 진술 분석을 하는 또 전문가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 각각 맡겼어요. 지금 이 심 선수가 진술하는 내용을 영상을 보고 진실이라고 보느냐 또 진실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그 의견 제시한 걸 전부 취합하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그게 이제 진술의 태도, 피해자 중심으로 봤던 그 태도였고요. 무엇보다도 두 번째는 제일 컸던 거는 심 선수가 메모를 했네요. 네. 2,000쪽 중에 이제 100쪽을 이번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휴대폰 검사는 아마 수시로 조재범 전 코치가 했나 봐요. 그러니까 휴대폰에는 못하고 2,000쪽 중에 보면 메모에 애둘러 표현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다. 그리고 그 밑에 일시 그 장소를 넣어놨어요. 네. 그게 공교롭게 전부 7건에 기소하는 그 성범죄가 이루어졌던 그 장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통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 7건이 성폭행을 당한 날이에요. 그런데다가 텔레그램이 복원돼. 예, 텔레그램 복원 획기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인데 아직 경찰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해서. 그게요. 난 텔레그램 그 복원 못 한다고 봤거든요. 네. SNS 그다음에 문자 텔레그램 복원 못 한다고 봐서 방송에서도 텔레그램은 어렵지 않겠냐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경찰도 그러니까 수사도 진화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원을 했는데 경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범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어휘 단어 대화가 오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그 내용을 정난하게 제공할 수는 없다. 그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거는 성범죄 관련된 확실한 근거가 거기 나왔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메모, SNS, 그 텔레그램 그 복원, 그다음에 그 아까 진술 분석 요 3가지를 가지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히 성범죄가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이렇게 본 겁니다. 참고인 진술을 한 10명 정도 9명 받았습니다. 9명 받았는데 근데 그 참고인 진술은요.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날 조 전 코치가 전화로 오라고 불러서 탁 뛰어간 거를 본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참고인 진술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효한 증거가 있다고 예.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참 근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아요. 한 8천만 정도 그렇죠. 되는데 우리는 5,100만에다가 최근에 우리 애청자분들 아시다시피 그 30, 50 클럽 뭐 이런 게 있다며요.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가고 5천만 명 인구가 되는 이게 진짜 오리지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앞에는 이제 독일도 있고 뭐 이탈리아도 있고 한데 이 나라를 보면 엘리트 체육이 거의 없어요. 제가 유럽 여행 갈 때도 참 놀란 게 아이들이 그때 마음 놓게 뛰놀고 스카이캐슬 나왔다시피 죽기 살기로 뭐 학원 다니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도 기술 강국이고 우리나라 BMW 아우디 하면 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인구가 우리보다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닌데 남북한 합쳐서는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 뭐 5대 강국이 된다는 건 그 스포츠도 보시면 메달 뭐 보통 독일이 3위 하잖아요. 우리 죽기 살기로 해도 10위권 들어가나 마나인데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이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나라. 네. 독일 같이 그렇게 그냥 널널하게 노는 척해도 그거는 거긴 생활체육이 기반이 돼 있거든요. 근데도 3위, 4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죽기 살기로 죄송합니다. 수용소예요. 이 선수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용소요. 거기다 심석희 제가 이제 저 딸뻘 되니까 얘기하는데 정말 이 친구 만나면 제가 껴안아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멘탈이 엄청 강한 친구예요. 강하죠. 이 성폭력 당하고 이렇게 뺨도 맞고 공격 당하고 부모님 보고 싶은데 그 조그만 골방에 앉아갖고 그 고시원 같이 돼 있잖아요. 앉아갖고 자기 일상에 대해서 분노를 삼키면서 글을 썼다. 그것도 되게 절제돼 있는 표현으로 써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거의 진짜 옛날 같은 이순신 장군 할 만한 정도의 멘탈이 강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니까 이 조재범 코치도 그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그 제자들이. 이 친구는 성폭력이란 거 아주 큰 게 돼 있었지만 다른 제자도 이 정도인데 안 맞고 지냈겠냐 이거예요. 다 맞았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참에 자꾸 뭐 스포츠 권력 얘기가 하고 하는데 그 석촌동에 있잖아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를 진짜 개비를 해야 돼요. 진짜 안 하면 제가 그 엘리트 체육 들어간 저 조카뻘 되는 애들 가끔 만나면 하기 싫대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야구만 해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집 거덜나요. 중산층이 야구를 하면. 맞아요. 프로야구 선수 돼갖고 연봉 2천 받겠다고 계약 딱 한 대학 나와서요.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한 10억 이상 깨진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진짜 막 빨래 저기 아르바이트 하고 뭐 아버지 뭐 별의별 짓 다 해도 솔직히 말해서 그 FA까지 가는 게 보통 35에서 세 사이잖아요. FA에 되면 뭐 2, 30억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선수가 야구 선수 프로야구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인데 이게 뭐냐면 그 지도자들의 생계도 국가에서 책임을 안 져주니까 지도자들은 그 학생들을 삥을 뜯어야 되고 맞아요. 삥을 뜯는데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검소하게 살아야죠. 근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체전 하면요 근처에 노래방 도우미가 딸린대요. 제가 이런 얘기 실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술 먹으러 막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누구 돈이겠어요? 다 학부모 돈이지. 아니 전화해서 그냥 자동으로 불러내면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엘리트 체육이 진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이들이 그 아이들을 울어보고 이렇게 가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브라질과 같이 뭐 호나우지뉴 이런 애 하나 나오면 진짜 개천에서 욕나는 식으로 몇 천억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후진성이 있는 사회에서나 그런 엘리트 체육을 해야지 우리 같이 먹고 산다고 세계 7대 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들이 삥을 뜯겨야 되고 스포츠 체육 지도자들은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또 삥을 또 뜯어야 되고 또 그런 지위를 주는 부여하는 스포츠 권력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내 앞에 조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다 또 여자 학생들은 성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 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도 알고 있고 대한체육회도 알고 있거든요. 그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심석희 선수 또 안 나오려면요. 처벌을 조재범 코치를 뭐 일벌백계 세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스포츠 권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아테네 같이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중에 특출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이 길어진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는 제가 체육학과 스포츠 법학을 우리나라 최초로 큰 책을 쓴 사람인데 그걸 하면서 체육과 교수님들 10명 이상을 만났어요. 완전히 권력 집단이에요. 권력 집단이에요. 제가 아는 형들이지만 맞아요. 상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슨 대학 출신이다 그러면 그냥 껴안고 가요. 그냥 알 바도 아니에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껴안고 가고요. 타 대학 출신이면 저 무지랭이 이러고 개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족벌주의가 체육계에 만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 대학을 안 갔잖아요. 그냥 계속 전문하니까 족보가 하나 빠진 거예요. 뭐 한체대를 나오든 단대를 나오든 학교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쪽 섹터에서 보호해 주는데 한체대 가지 않았나요? 그게 나중에 갔겠죠. 나중에 네. 갔지. 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학교의 학벌주의 있잖아요. 이게 어디 학교 출신이 간다. 이거 스포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폭력을 부르는데 저는 가장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맞아요. 그리고 제가 더 장담하지만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같은 데가 엘리트 체육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인구 감소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체육계 인사나 교수님들이 이걸 모르세요. 학생 모집 맨날 될까요? 지역의 저기 산골에 있는 대학이 안 돼요. 인구 30만도 안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90만 명이 수험생이었거든요. 교수님 때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100만 명이고요. 그래서 인구가 3분의 1을 주는 데서 학생 모집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권력 구도가 저 멀리 있는 대학들부터 스멀스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국가대표까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하거나 육상 대회를 가잖아요. 그럼 중학교 명문 중학교 뭐 체육 중학교 사람 그 코치들이나 감독들이 다 이렇게 전국 체육대회를 다니면서 저 아이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픽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국가대표 만들어주고 돈 잘 벌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기숙사 생활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빨래. 그리고 맞는 것이 너무 일상화돼 있어요. 기합이. 그러니까 군대 문화 많이 맞았어요. 아주 후진적인 네. 군대 문화 네. 형태로. 네.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폭행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나는 그 애들 그 합숙하는 거는 저 결사반대예요. 결사반.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에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걸 견뎌내는 이유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내가 성공을 해야 우리 집 가족이 살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도 야 그래도 네가 잘해야지. 그래서 다 쫓아다니고 야 너한테 들어간 약이 얼만데 너한테 보약이 얼만데 은연중에 이런 걸 심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자신만 억누르면서 계속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항상 그 얘기는 해요. 학원 그러니까 스포츠 네, 학원 스포츠로 하죠, 자기들은. 그거는 없어요. 내가 그 사실은 그 후배가 이제 그 국가대표 야구 투수했던 후배가 하나 있어서 오늘 통화 한번 해봤어요. 그 뭐가 나왔냐면 니틀 야구단 감독들 부조리 관련돼서 방송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혹시 좀 참고할 게 있을까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친구 얘기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애들 니틀 야구단 애들 그 경우도 보면은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불러서 학부모 불러가지고 룸사롱에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술 잔뜩 네, 먹고 네. 불러서 당연히 술값 내라 그러고 네. 그것뿐 아니라 2차 나가는 거 성매매하는 것까지 그 돈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내주면 다음 게임할 때 야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타석에 세우는 거 있죠. 그다음에 타석도 순번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도 포지션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예 얘가 뭐 그 포지션을 아예 왜 하나 내야 뭐 이런 거 안 주고 뭐 한다든지 또 아니면 타순 바꿔버린다. 타순도 굉장히 민감하고 야구 같은 거는 그럼 뭐 이런 거 등등 해갖고 애한테 불이익 처분을 주면 그 니틀 야구단에서 중학교를 가는 건 거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기회 자체가 안 주어지면 얘가 명문 야구 중학교를 못 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요구하는 대로 돈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내가 계약금을 받아도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더 단체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고등학교에다가 내가 졸업하고 고등학교에다가 얼마 계약금을 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선수가 한 명 나오면 뭐 2명, 3명 정도는 같이 그 실업 네, 끼워넣기. 끼워넣기. 하다 보니까 그 선수 한 명을 갖다 놓고 계속 그 선수만 특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잘하면 다른 애들도 갈 수 있어. 붙어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게 있구나. 제가 본 거로는 뭐 말라스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인천체대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 인천체대 전문대 유명했잖아요. 유명했죠, 인체대. 거기서 엘리트 스포츠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60인데 자기 때는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하면 그 방법이 있었대요. 개천에서 용나는 식으로 전국체전도 나가고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메달 따고 하면 개천은 용나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운동한다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다 이래서 극성 부모가 없었대요. 오히려 부모님한테 뺨 맞으면서 운동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스포츠 스타인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대학 교수가 돼서 박사까지 받으셔서 이제 편입하셔 교수가 되고 보니 무슨 말씀을 하냐. 지금은 자기 때는 20-30명이 열심히 해갖고 한두 명은 뜨지만 나머지 20-30명도 체육계에서 배운 정신으로 장사도 잘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잘 버티고 있대요. 다 못 먹고 못 살면서 긍정적으로. 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한 명이 성공하기 위해서 999명을 도살 처분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딱 단적인 예네. 네, 그러니까 너무 갭도 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정인한테 너무 몰아주기는 게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체육계에서 본인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그 대한체육회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스포츠 복지를 주창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이나 자꾸 이탈리아 얘기를 제가 왜 프랑스 얘기를 하냐면 체육교사가 축구 교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요. 아이들 가리키면 생계가 보장될 충분히 수 생계가 있게. 보장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 안 내도 되고요. 볼 안 사도 되고요. 유니폼 안 사도 돼요. 그것도 투자거든요. 근데 스카이캐슬도 나왔다시피 우리는 국영수만 잘하면 사람 취급하는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체육회 예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조 넘어가요. 근데 그 돈 다 어디 그다 갔어? 나 어디 갔냐 이거네 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심석희 선수가 나왔다는 이건 이 심석희 선수가 진짜 잔다르크와 같이 절대 화형되는 일은 발생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지켜줘야 돼요. 그럼요. 절대 네. 안 되죠. 예. 이 잔다르크같이 나타나고 훌륭한 사회를 이끄는 인재로서 살아있는 잔다르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체육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니까 뭐 그들이 매달 4년마다 따주니까 기뻐 걸로 다 용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매한 그 국민성은 좀 버려야지만 이런 피해가 또 안 발생한다. 저는 이거에 확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돼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그렇게 성폭행 당하고 맞으면서 그 금메달 따는 거를 우리는 그 보면서 박수 치면서 환호했잖아요. 저는 진짜 반성하고 우리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성폭행과 폭행 그걸로 딴 메달 원치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르고 환호하고 박수 치고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일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언론에서도 월드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케이팅. 네. 근데 이제 심석희 선수가 주로 이제 그 기사에 올라요. 그래서 뭐 1000m에서는 떨어졌다, 결승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기사 자체도 약간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뭐 근데 제가 아까 교수님이 잔다르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석희 선수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폭행까지만 했을 때도 다들 선수들이 심석희 선수는 아마 그 합의를 해주거나 고소를 취하할 거라고 얘기를 다 했었다고 그렇게 해요. 생각했죠. 근데 막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진술을 하고 잔다르카처럼 했던 사람이 심석희 선수여서 다들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석희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때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묻고 가면은 더 이상 그렇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진짜 20살 초반의 그 어린 선수가 시할 수 있는 저는 결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다 가족들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이 가족이었는데 가족한테 상처가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이미 알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심석희 선수가 항상 저는 이렇게 표정이 어두웠어요. 네, 어두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누르고 감정들을 표현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단단히 자기가 그걸 억누르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자기 표현조차도 억누르면서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았다를 메모를 남겼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심석희 선수의 이런 고백이 정말 헛되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인도 듭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나는 그건 진실이라고 믿어. 나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그런 얘기 인식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서. 근데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그 얘기 한 거. 두 번 다시 나 같은 선수가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얘기는 정말 이게 그 진실성 있고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얘기라고 생각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 처음에 2명의 친구가 같이 고소를 했다가 진술이 훼손됐잖아요. 고소 취하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스포츠 문화예술계가 고소하기가 어렵대요. 고소를 못해요. 하면 어마어마한 압박이 들어온대요. 진짜 뭐 친구부터 뭐 운동 같이 동창 운동. 교수님 전화가 수십 군데씩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전방위적으로 하나의 공고한 조직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에요, 예. 이 카르텔에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미국은 사법방해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방해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완전 뚱딴지 같은 사람이라 갑자기 이제 헛소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체육계나 이런 식으로 그 아까 교수님 말씀 카르텔 조직에서의 그 선의의 고발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발한 사람 2차 피해는 나중 문제고요. 이 사람을 회유하는 것 자체를 더 세게 처벌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네, 전화한 것만 그게 가지고. 네. 이제 결국 사법방해죄 취지인데요. 네, 네. 회유하고 이러는 거 자체를 엄청 세게 처벌하거든요. 네. 그게 더 처벌이 세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지은 죄보다 너 그거 고소 취하라는 게 훨씬 더 처벌이 세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지금 우리가 뭐 적폐 내지는 조직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뭐 전통이 있어서 못 깨진다는 거 저는 깨기 쉽다고 봐요. 이 사법방해죄만 해놓으면 그 고소하려고 마음 먹어서 고소하고 처벌을 해야지 거기서 갑자기 뭐 진술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거예요. 이 문화를 저는 그 한 방에 처리는 안 되겠지만 사법방해죄 같은 거 이거 시급히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 염 교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말 자른 것 같아 죄송해요. 네. 사실 검찰에서 매년 사법방해죄 하자고 올려요. 매년 국회에서 부결돼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이걸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율사들이 많으니까 특히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또 변호사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법사에서 많이 제가 태클 걸려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결단을 내려서 이런 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인 협박이나 압박만이라도 막아주면 용기 있는 자들이 많이 나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쟁을 할 때 포병을 먼저 제거하면 병사들이 돌격할 때 거침없이 돌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쉽게 선의의 이 고발자들이 나올 때 적군 입장에서 포병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회유하고 우회적 압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방해죄 외국에서 맞아요. 거의 도입하는 분위기니까 우리도 좀 시급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법리 같은 거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 관련이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법방해죄는 뭐 저도 뭐 일선에서 이 수사관 생활할 때도 늘 유감스럽게 생각한 거. 우리나라도 사법방해죄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사법방해죄만 있으면 이 사건 참 쉬울 텐데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그게 뭐 어떤 경찰의 수사를 편하게 하자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회 현상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네. 아이고, 하여튼 심석희 선수 계속 용기 내고 우리 국민들 정말 심석희 선수 앞으로도 뭐 우승 뭐 수십 번 할 수 있도록 막 그 지지 보내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네. 아마 심석희 선수는 멋지게 해낼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또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